부자아빠 가난아빠 6번째 시간입니다. 챕터 2 교훈 2 왜 금융지식을 배워야 하는가. 얼마나 버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모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마이크는 1990년에 아버지의 제국을 물려받았다. 그리고 지금은 그의 아버지보다도 더욱 솜씨 좋게 그 제국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는 1년에 한두 번쯤 만나 같이 골프를 친다. 마이크 부부는 당신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부유하다. 부자 아버지의 제국은 훌륭한 후계자에게 넘겨졌고 이제 마이크는 옛날 그의 아버지가 그랬듯이 자신의 제국을 물려받을 아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1994년 나는 47의 나이에 은퇴했다. 당시 내 아내인 킴은 37살이었다. 은퇴를 한다고 해서 일에서 손을 뗀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에게 있어 은퇴란 예기치 못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일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의 재산은 인플레이션을 훨씬 앞지르며 저절로 불어나고 있다. 우리 자산은 스스로 불어날 만큼 충분히 많다. 그건 마치 나무를 심는 것과도 같다. 오랫동안 꾸준히 물을 주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물을 줄 필요가 없어진다. 뿌리가 땅속 깊숙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무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한다. 마이크는 제국을 운영하기로 선택했고 나는 은퇴를 선택했다. 내가 강연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내게 묻는다. 어떻게 시작하죠? 혹시 추천해 주실 책은 없나요? 아이들을 준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의 성공 비결은 무엇인가요? 그럴 때마다 나는 다음의 기사를 떠올린다. 부유한 사업가들의 최후. 1923년 미국의 위대한 사회 지도자들이자 부유한 사업가들이 시카고에 위치한 에지워터 비치 호텔에서 모임을 가졌다. 그곳에 모인 인물들 중에는 세계 최대의 민간 철강 회사 사장인 찰스 슈암, 세계 최대의 공업 사업체를 이끌었던 사무엘 인설, 세계 최대의 가스회사 사장인 하위드 홉슨,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이던 인터내셔널 매치사의 이바 크루거, 국제결제은행 은행장 레온 프레이저, 뉴욕 증권거래소 이사장 리치드 휘트니, 세계 최고의 주식 투자가인 아서 코튼과 제시 리버모어, 그리고 하딩 행정부의 강요인 엘버트 폴 등이 있었다. 그로부터 25년 후 이 9 거인들의 삶은 다음과 같은 결말을 맞이했다. 슈압은 5년 동안 빌린 돈으로 살다가 무일푼으로 죽었다. 인설은 외국에서 가난하게 죽음을 맞이했으며 크루거와 코튼도 무일푼으로 죽었다. 홉스는 미치광이가 되었다. 휘트니와 엘버트 폴은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고 포레이저와 리버모어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1923년은 1929년. 증시 붕괴와 대공황이 발생하기 직전이다. 아마도 그 사건이 이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당시보다도 훨씬 빠르고 큰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나는 앞으로 우리 역시 그들의 직면한 것과 비슷한 경제적 기복을 겪게 될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돈에만 초점을 맞출 뿐 가장 큰 재산인 교육을 관과하고 있다는 사실이 걱정스럽다. 유연성을 갖추려고 열린 마음으로 기꺼이 배우기만 한다면 사람들은 힘겨운 변화의 폭풍 속에서도 점점 더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힘들고 거센 파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고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은 바로 지식이다. 금융 지식이 없다면 돈은 얼마 안가 사라지게 되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모으느냐다.
가난한 복권 당첨자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가 또다시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지 않는가? 그들은 수백만 달러를 손에 넣고도 얼마 안 가 예전의 가난한 처지로 돌아간다. 또 24살에 수백만 달러를 벌던 운동선수들이 10년 뒤에는 모든 걸 잃고 다리 및 노숙자 신세로 전락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한 농구 선수의 이야기가 기억난다. 1년 전에 그는 백만장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친구들과 변호사 그리고 회계사가 자신의 재산을 모두 빼앗아 갔다고 주장하며 겨우 29살의 나이에 세차장에서 박봉으로 일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게다가 세차장에서도 해고되고 말았는데 세차할 때 챔피언 반지 빼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의 이야기는 전국 뉴스로 보도되었고 그는 차별과 학대에서 비롯한 부당한 해고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그 반지가 자신에게 나온 전부이며 만일 이마저 빼게 되면 자신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말한다. 나는 갑자기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물론 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이 뿌듯하고 기쁘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장기적으로 볼 때 중요한 것은 돈은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모을 수 있고 또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을 보전할 수 있느냐라고 충고한다. 그래서 내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죠? 라든가 어떻게 하면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나요? 라고 묻는 사람들은 대개 내 대답을 듣고 실망한다. 내가 어린 시절 부자 아버지가 해준 충고를 그대로 들려주기 때문이다.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한다. 부자 아버지는 나를 만날 때마다 이 말을 들려주곤 했다. 전에도 말했듯이 교육을 많이 받은 우리 아버지는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부자 아버지는 돈에 대한 지식을 강조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건축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깊은 구덩이를 파고 튼튼한 토대를 쌓는 것이다. 교외 주택을 지을 때는 15cm 두께의 콘크리트만 부어 넣으면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15cm의 콘크리트 기반 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지으려고 한다. 농경시대에 만들어진 우리의 학교 제도는 여전히 기초도 쌓지 않고 집을 지어 올린다. 아직도 흙바닥이 유행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돈에 대한 기초 지식도 없는 채 학교를 졸업한다. 그러다 교회 지역에서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며 빚 때문에 잠을 설치던 어느 날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빨리 부자가 되는 길을 찾는 것뿐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이제 마천루를 건설하는 공사가 시작된다. 순식간에 건물이 올라가지만 그것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아니라 한쪽으로 기울어진 교회의 사탑이다. 다시 잠 못 드는 밤이 찾아온다. 마이크와 내가 어른이 된 뒤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렸을 때 이미 튼튼한 재정적 기반을 쌓도록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회계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지루하고 어려운 분야일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부자가 되고 싶다면 회계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기도 하다. 부자 아버지는 그렇게 어렵고 재미없는 과목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칠까를 놓고 고심했다. 그분이 찾은 해답은 그림을 이용해 간단하고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부자 아버지는 마이크와 나를 위해 튼튼한 재정적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우리가 아직 어린애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가르칠 간단한 방법을 고안해냈다. 처음 수년 동안 부자 아버지는 그림과 간단한 단어들만을 사용했다. 마이크와 내가 간단한 그림과 용어, 돈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되자 부자 아버지는 숫자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마이크는 대단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회계 분석에 통달해 있다. 그의 제국을 통치하려면 그런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정도로 회계에 뛰어나지는 못하다. 내 제국은 그의 것보다 훨씬 작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똑같은 토대에서 출발했다. 조금 뒤에 나는 당신에게 마이크의 아버지가 우리를 가르칠 때 사용한 간단한 그림들을 소개할 것이다. 단순하기는 하지만 그 그림들을 두 꼬마 소년이 튼튼하고 깊은 초석 위에 커다란 불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첫 번째 규칙,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알고 자산을 사라.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것만 알면 된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규칙이자 유일한 규칙이다.
터무니없을 정도로 단순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법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금전적으로 고생하는 것은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자산을 취득한다. 그렇지만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은 부채를 얻으면서 그것을 자산이라고 여기지.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부자 아버지가 그 말을 했을 때 마이크와 나는 그분이 장난을 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막 10대를 앞둔 꼬마 소년들이 부자가 되는 비결을 배우려고 안달이 나 있는데 부자 아버지가 들려준 대답은 이런 것이었던 것이다. 그분의 대답은 너무나도 간단해서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그것에 대해 꼼꼼히 생각해야 했다. 자산이 뭔데요? 마이크가 물었다. 그런 건 지금 생각 안 해도 된다.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그저 이치만 알아두렴. 일단 이 단순한 규칙을 이해하고 나면 삶의 계획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훨씬 편하게 살 수 있단다. 정말 간단하지? 바로 그런 이유로 사람들이 자주 간과하는 법칙이기도 하지. 그러니까 자산이 뭔지 알고 그걸 쌓기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내가 물었다. 부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간단하단다. 그게 그렇게 간단하면 왜 다들 부자가 안 된 거죠? 내가 물었다. 부자 아버지가 미소를 지었다. 왜냐하면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아는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이지. 내가 부자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은 기억이 난다. 어떻게 어른들이 그런 걸 모를 수가 있죠? 그게 그렇게 간단하고 또 중요하다면 왜 다들 그 차이를 알려고 하지 않는 건데요? 부자 아버지가 우리에게 자산과 부채에 대해 설명하는 데에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어른이 된 뒤에 나는 다른 어른들에게 그것을 설명하는데 애를 먹었다. 그들은 이 법칙이 단순하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많은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로부터 금융에 대해 배웠다. 은행가나 회계사, 부동산 중개인, 자산관리사 같은 사람들 말이다. 가장 어려운 점은 어른들에게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잊어버리라고 혹은 다른 순수한 어린애로 돌아가라고 부탁하는 일이었다. 아는 것이 많은 어른들은 너무 단순한 개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수준이 떨어지는 일이라고 여긴다. 부자 아버지는 KISS 원칙을 믿었다. 무엇이든 단순하고 간단하게. 그래서 우리에게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경제적 지식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왜 그 두 가지를 혼동하는 걸까? 이렇게 단순한 것을 왜 헷갈리는 걸까? 왜 사람들은 부채를 사면서도 그것이 자산이라고 착각하는 걸까? 그 답은 기본 교육에 있다. 우리는 금융 지식이 아니라 지식을 강조한다. 자산이나 부채를 규정하는 것은 단어가 아니다. 사전에서 자산과 부채를 찾아보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회계사에게는 사전상의 정의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머리를 아프게 만들 뿐이다. 하지만 우리 어른들은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무엇인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부자 아버지는 어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산을 규정하는 것은 단어가 아니라 숫자란다. 그러니 숫자를 읽지 못하면 자산인지 밑바닥에 뚫린 구멍인지 분간하지를 못하지. 부자 아버지는 또 이렇게 말했다. 회계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가 너희들에게 말해주는 내용이다. 단어도 마찬가지. 단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어가 말해주는 스토리가 중요한 거야. 부자고 되고 싶다면 숫자를 읽고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나는 부자 아버지로부터 이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또 이 말도 들었다. 부자들은 자산을 취득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중산층은 부채를 취득한다. 자, 그럼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설명해 보겠다. 회계사나 금융 전문가들은 이런 정의를 동의하지 않겠지만 이 간단한 그림들은 두 꼬마에게 튼튼한 경제적 기초를 놓는 시발점을 마련해 주었다. 앞의 그림 중 위쪽은 손익계산서다. 이것은 수익과 지출, 즉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측정한다. 아래쪽은 대차대조표, 자산과 부채의 대차를 비교한다. 금융 초보자들은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의 관계를 알지 못하는데
사실 이런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부자 아버지는 꼬마들에게 자산은 내 지갑에 돈을 넣어준다 고 설명했다. 참으로 단순하고 유용한 설명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 부채의 현금 흐름 패턴은 어떠한가? 이제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그림으로 파악했으니 내 설명이 훨씬 쉽게 이해될 것이다. 자산은 우리의 지갑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다. 부채는 우리의 지갑에서 돈을 빼가는 것이다. 알아야 할 것은 이게 전부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자산을 사라. 가난한 사람이나 중산층 머물고 싶다면 부채를 사라. 단어와 숫자에 대한 무지가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재정적으로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면 숫자든 단어든 뭔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부자들은 부자인 이유는 재정적인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과 다른 분야에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고 가진 재산을 유지하고 싶다면 금융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에 숫자 양쪽 모두에 있어서 말이다. 그림 속의 화살표는 현금의 흐름, 즉 현금 흐름을 나타낸다. 숫자는 그 자체만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 맥락을 벗어나 단어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것은 스토리다. 금융 분석에서 숫자를 읽는다는 것은 스토리의 플롯을 찾는 것, 즉 현금이 흘러가는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다. 대부분의 가정이 그리는 금융 스토리는 열심히 일해서 앞서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은 대개 부질없는 결과로 끝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를 사들이기 때문이다. 이게 가난한 이들, 중산층, 그리고 부자들이 현금을 각각 살펴 앞의 그림들은 분명 단순화된 것이다. 누구든 의식주와 일상생활에 돈이 들어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 그림들은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 그리고 부유한 이들의 현금 흐름을 보여준다. 그리고 현금 흐름을 통해 우리는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 스토리를 파악할 수 있다. 내가 미국 최고 부자의 스토리로 설명을 시작하는 것은 돈이 모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지 혹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내게 물을 때마다 몸을 움찔거리게 된다. 또 이런 말도 자주 듣는다. 난 빚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그것이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모은 종종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인간적인 약점을 드러내고 우리가 모르고 있던 것을 폭로한다. 그래서 갑자기 뜻밖의 현금을 갖게 된 사람들, 즉 유산을 상속받거나 임금이 인상되거나 복권이 당첨된 사람들이 얼마 안가 예전과 똑같거나 혹은 그보다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돈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현금 흐름 패턴을 가속화할 뿐이다. 만일 당신의 패턴이 가진 돈을 모두 소비하는 것이라면 현금의 증가는 결국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기 쉽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은가? 바보는 돈이 생기면 흥청망청 써버린다. 나는 지금껏 우리가 학교에서 학문적 지식과 전문 기술을 습득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그 두 가지 모두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전문 기술을 이용해 돈을 버는 법을 배운다. 내가 고등학교에 다니던 1960년대에는 학업 성적이 뛰어난 아이들은 대개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의사는 엄청난 금전적 보상을 약속하는 좋은 직업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의사들은 그야말로 최악의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의료계를 한 손에 쥐고 주무르는 보험회사들, 세분화된 관리 의료, 정부의 간섭, 거기에 의료 소송까지. 요즘 아이들은 유명한 스포츠 스타나 영화배우, 가수, 미인 대회 우승자 혹은 CEO가 되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야말로 돈과 명예, 명성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가 어렵다. 아이들은 이제 직업적인 성공이 예전처럼 오직 학업 성취도와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안다. 돈에 관한 지식이 없이 학교를 졸업하기 때문에 좋은 교육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적으로는 성공을 거두면서도 나중에는 재정적인 문제에 시달리게 된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한다. 그들이 받은 교육에서 빠져 있는 것은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돈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그것을 재정관리 능력이라고 부른다. 돈을 벌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관리하고 최대한 오래 보존하고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능력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금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금전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교육을 많이 받고 직업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돈에 대해서는 무지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필요 이상으로 열심히 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이들이 열심히 일하는 법만 배웠을 뿐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꿈이 악몽으로 변하는 순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전형적인 패턴이 있다. 교육을 많이 받은 행복한 젊은 부부가 조그마한 아파트의 월세로 신혼집을 얻는다. 그들은 이제 곧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혼자 살 때와 비슷한 돈으로 둘이 살게 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들의 집이 너무 좁다는 것이다. 그들은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함께 돈을 모아 꿈의 집을 사기로 결심한다. 이제 부부는 맞벌이를 하며 직장 생활에 전념한다. 그러자 수입이 늘기 시작한다. 그리고 지출도 함께 늘기 시작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지출 항목은 세금이다. 많은 이들이 소득세를 생각할 테지만 사실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내는 세금은 사회보장보험료다. 직장인들의 경우 사회보장보험료와 메디케어 보험료를 합쳐 약 7.5%의 세금을 내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15%를 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고용주도 고용인과 같은 액수의 사회보장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그 돈은 고용주가 당신에게 지불하지 않는 돈이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월급에서 빠져나간 사회보장보험료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급여에서 원천 징수되어 곧장 사회보장보험료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당신은 만져보지도 못한 소득이다. 다시 젊은 신혼부부에게 돌아가 보자. 소득이 증가하자 그들은 꿈꾸던 집을 사기로 결심한다. 일단 새 집을 사고 나면 그들은 이제 재산이라는 새로운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 다음 이들은 새 차를 사고 새 가구와 살림살이를 구입해 새 집을 단장한다. 그러다 어느 날 눈을 뜨면 부채 부분에 주택융자와 신용카드 빚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다. 즉 부채가 쌓여 있는 것이다. 부부는 이제 새양주 레이스라는 함정에 빠져 있다. 곧이어 아기가 태어나고 두 사람은 더욱 열심히 일한다. 이런 과정이 되풀이된다. 소득이 늘면 세금도 늘어난다. 이른바 과세계급 향상 현상이다. 신용카드가 우편으로 날아온다. 그들은 그것을 사용한다. 그러고 보니 한도에게 초과된다. 대출회사가 전화를 걸어 그들의 가장 큰 자산인 집의 가격이 올랐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두 사람의 신용 등급이 높기 때문에 채무 통합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권한다. 돈을 빌려 신용카드 빚을 갚음으로써 고이율의 가계대출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주택 용자금의 이자는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그들의 말을 따른다. 이자율이 높은 신용카드 빚을 갚은 다음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이제 신용카드 빚이 사라졌다. 두 사람은 이제 가계대출에 주택융자로 돌린다. 주택융자금 상환 기간은 30년이 넘기 때문에 당장의 지출을 줄어든다. 정말 잘한 일인 것 같다. 이웃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 같이 쇼핑을 가자고 말한다. 정기 세일 주간이란다. 그들은 물건을 사지 말고 그저 구경만 하자고 굳게 다짐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신용카드를 챙겨간다.
나는 늘 이런 젊은 부부들을 만나곤 한다. 이름은 서로 다르지만 그들이 처한 재정적 딜레마는 똑같다. 그들은 내 강의에 와서 내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고는 이렇게 묻는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나요?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실은 가진 돈을 쓰기만 한다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것은 그들이 돈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이다.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해서 금전적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지식이다. 내 친구가 빚을 진 사람들에게 거듭해서 하는 말이 있다. 구덩이 속에 빠졌다는 걸 알았다면 더 이상 땅을 파지 마십시오. 어렸을 때 내 아버지는 일본인들이 3가지 힘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의 힘, 보석의 힘, 그리고 거울의 힘이다. 검은 무기의 힘을 상징한다. 미국은 군사 무기에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퍼부었고 그 결과 세계 최강의 군사 대국이 되었다. 보석은 돈의 힘을 상징한다. 황금의 법칙을 기억하라. 황금을 가진 자가 규칙을 만든다는 말에는 어느 정도 진실이 담겨있다. 거울은 자기 인식의 힘을 상징한다. 일본의 한 전설에 따르면 이 자기 인식이야말로 3가지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다.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은 너무나도 자주 돈의 지배를 받는다. 이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에 의미가 있는지 자문하지 않는다. 매일 아침 일터로 나갈 때마다 자기 발에 대고 총을 쏘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에 오히려 돈의 지배를 당하고 만다. 거울의 힘을 이용하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다. 이게 일리가 있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내적 지혜, 자신 안에 담긴 천재성을 믿지 않고 외부의 대중을 따른다. 남들이 모두 하기 때문에 자신도 따라한다. 의문을 품기보다 무조건 순응한다. 그러고는 아무 생각 없이 남들이 하라는 대로 한다. 분산 투자를 하라. 당신의 집은 자산이다. 집은 가장 큰 투자처다. 빚을 많이 질수록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전한 직장을 얻으라. 실수하지 마라. 리스크를 피하라. 등등. 흔히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것을 죽기보다 더 두려워한다고 한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대중연설을 두려워하는 것은 소외되는 데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인한다. 홀로 두드러지는 데 대한 두려움, 비판받는 데 대한 두려움, 놀림감이 된다는 데 따른 두려움, 외톨이가 된다는 데 대한 두려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새로운 해결책을 찾으려 들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교육을 많이 받은 내 아버지는 일본인이 거울의 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한 것이다. 우리는 거울을 들여다볼 때만 진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하라고 말하는 것은 주로 두려움 때문이다. 그것이 스포츠건 인간관계건 직장생활이건 돈이건 마찬가지다. 그리고 소외당하는 데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일반적인 통념이나 사회적인 흐름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고 얌전히 순응한다. 당신의 집은 자산이다. 채무, 통합대출을 받아 빚에서 벗어나라. 열심히 일하라. 승진이 중요하다. 언젠가는 나도 사장이 될 거다. 저축하라. 연봉이 인상되면 더 큰 집을 사야지. 뮤추얼 펀드는 안전하다. 등등. 많은 금전적인 문제들이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려고 할 때 비롯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거울을 들여다보며 두려움이 아닌 우리의 내적 지혜를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다. 16 무렵 마이크와 나는 학교에서 문제를 겪기 시작했다. 문제아가 되었다는 게 아니다. 그저 또래 아이들과 멀어졌을 뿐이다. 우리는 방과 후와 주말마다 마이크의 아버지를 위해 일했다. 일을 마친 뒤에도 부자 아버지와 마주 앉아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동안 그분은 은행가와 변호사, 회계사, 중개인, 투자자, 관리자, 그리고 직원들과 만남을 가졌다. 그분은 13살에 학교를 중퇴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가르치고 명령하고 질문을 던졌다.
그들은 부자 아버지의 지시에 따르고 설설키고 굽신거렸다. 그분은 대중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다. 마이크의 아버지는 늘 스스로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해 라는 말을 혐오했다. 또 할 수 없다는 말을 몹시 싫어했다. 그분에게 무언가를 하게 만들고 싶다면 그저 이렇게 말하면 된다. 난 당신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군요. 마이크와 나는 그분과 함께 앉아 있으면서 대학을 포함해 학교에서 수년간 배운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배웠다. 마이크의 아버지는 학교 교육은 못 받았지만 돈에 관해서는 훌륭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고 그 결과 성공을 거두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귀가 닳도록 거듭 이야기했다. 똑똑한 사람은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고용한다. 그래서 마이크와 나는 똑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는 기회를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때문에 마이크와 나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반적인 교육에 적응할 수가 없었고 이는 문제를 일으켰다. 선생님이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면 사회에 나가서 성공할 수가 없다고 말할 때마다 마이크와 나는 눈썹을 치켜세우곤 했다. 정해진 절차를 따르고 규칙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학교가 얼마나 창의성을 억누르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우리는 학교란 좋은 고용주가 아니라 좋은 직원들을 육성하는 곳이라는 부자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때로 마이크와 나는 교사들에게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하는지를 물어보았다. 또는 왜 학교에서는 돈에 대해서 그리고 돈의 작용 원리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지 물어보았다. 후자의 질문에 대해서 교사들은 돈이란 별로 중요하지 않으며 좋은 성적을 받는다면 돈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대답했다. 마이크와 나는 돈의 힘에 대해 더욱 잘 알게 되면서 점점 교사들과 친구들로부터 멀어져 갔다. 교육을 많이 받은 우리 아버지는 내 성적에 대해서는 전혀 잔소리를 하지 않았으나 돈과 관련해서는 자주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나는 16살쯤 이미 돈에 대해서 부모님보다도 훨씬 튼튼한 기반을 다져주고 있었다. 나는 부기를 할 수 있었고 세무사와 변호사, 은행가, 부동산 중개인, 투자가 등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반면 우리 아버지는 다른 교사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어느 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집이 최고의 투자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나는 썩 즐겁지 않은 언쟁을 통해 왜 집이 좋은 투자 대상이 아닌지 아버지에게 설명했다. 앞의 그림은 부자 아버지와 가난한 아버지가 집에 대해 얼마나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한 분은 집을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한 분은 그것을 부채로 여긴다. 나는 아래 그림을 그려 우리 아버지에게 현금 흐름의 방향에 대해 알려주었다. 또 집을 소유하는 데 수반되는 부수적인 지출에 대해서도 알려주었다. 집이 클수록 지출은 늘어나고 현금은 지출을 통해 계속 밖으로 흘러나간다. 요즘에도 사람들은 집은 자산이 아니라는 내 생각에 자주 반박을 가하곤 한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주택을 가장 큰 투자 대상으로 생각하며 내 집 마련을 꿈으로 여기고 있다. 그리고 물론 자기 집이 있다는 것은 없는 것보다 훨씬 낫다. 나는 단지 이런 일반적인 관점을 다른 방향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만약 우리 부부가 더 크고 더 근사한 집을 산다면 그것은 자산이 아니다. 우리의 지갑에서 돈을 빼가기 때문에 자산이 아니라 부채인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견해에 동의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의 집은 감정적인 것이며 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 감정이 크고 깊을수록 금융 지식은 얄팍해지기 때문이다. 내 개인적인 경험에 따르면 돈은 모든 결정을 감정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어도 자기 것이 되지 못할 집을 위해 평생 동안 일을 한다. 즉 사람들은 몇 년마다 집을 사지만 그때마다 이전의 대출금을 갚기 위해 새로 30년 기한의 대출을 받아야 한다. 주택 융자금의 상환이자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밖에 다른 지출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심지어 융자금을 모두 갚은 후에도 그렇다. 우리
장인어른은 그분 소유의 주택에 재산세가 월 1,000달러나 부과되는 것을 알고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장인 장모는 이미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재산세는 그분들의 노후 생활에 커다란 짐이 되었다. 두 분은 이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집값이 늘 오르는 것이 아니다. 내 친구의 경우 살 때는 100만 달러였던 주택이 지금은 가격이 훨씬 떨어졌다. 기회를 놓치면 가장 큰 손실을 입게 된다. 만약 돈이 전부 집에 묶여 있다면 일을 항상 더욱 열심히 해야 한다. 돈이 자산 부분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출 부문을 통해 밖으로 새어나가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중산층의 전형적인 현금 흐름 패턴이다. 젊었을 때 일찍부터 자산 부분에 더 많은 돈을 넣었다면 나중에 보다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 자산이 불어나 지출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택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지출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 대출 담보로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간단히 말해 초기에 투자를 하지 않고 너무 비싼 집을 소유하게 된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시간의 손실, 그 사이 다른 자산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둘째, 추가 자본의 손실. 투자에 사용할 수 있었던 자본을 높은 주택 유지 비용으로 지출하게 된다. 3. 교육의 손실. 사람들은 대개 그들의 자산 부분에 집과 저축, 그리고 은퇴 비용만이 존재한다고 여긴다. 그들은 투자할 돈이 없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 경험을 쌓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른바 현명한 투자가가 되지 못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 대상은 현명한 투자가들에게 먼저 팔리기 마련이다. 그러면 그들은 안전한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되판다. 집을 사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자산과 부채의 차이점을 이해하라는 것이다. 만약 더 큰 집을 사고 싶다면 나는 무엇보다 먼저 현금 흐름을 생성할 수 있는 자산을 구입해 주택 비용을 마련할 것이다. 교육을 많이 받은 우리 아버지의 재정 상태는 세향제 레이스에 빠진 사람들을 삶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아버지는 늘 수입에 맞춰 지출을 했기 때문에 자산에 투자할 수가 없었고 그 결과 늘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 다음에 나오는 그림 중 왼쪽은 가난한 아버지의 재무제표다. 이 그림 하나가 1000마디 말보다도 많은 것을 알려준다. 소득과 지출은 동등한데 부채는 자산을 훨씬 능가하는 것을 보라. 오른쪽에 있는 부자 아버지의 재정 상태는 투자를 늘리고 부채를 줄이는데 전념한 사람의 삶에 방영한다. 부자가 되는 이유. 부자 아버지의 재정 상태를 보면 어째서 부자가 더 부자가 됐는지를 알 수 있다. 자산 부문이 지출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한 수입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남은 돈은 다시 자산 부문에 재투자된다. 그러면 자산 부문은 계속해서 불어나고 자산은 창출하는 소득 역시 함께 증가한다. 그 결과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는 것이다. 중산층이 고생하는 이유. 중산층은 끊임없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그들의 주요 수입원은 임금이다. 임금이 인상되면 세금도 함께 인상된다. 임금이 늘어나면 그들의 지출 역시 비슷한 비율로 늘어난다. 그리하여 세향지 레이스가 되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집을 가장 큰 자산으로 여기며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법이 없다. 집을 투자 대상으로 여기고 임금이 인상되면 더 큰 집을 사거나 더 많은 돈을 소비하는 사고방식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빚에 허덕이게 만들었다. 소비의 증가는 가정을 빚더미로 내몰고 재정적으로 불확실하게 만들었으며 심지어 정기적으로 승진을 하고 연봉이 인상돼도 결과는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빈약한 금융교육이 이야기한 불안한 삶이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의 실업 사태는 중산층이 얼마나 재정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미국의 기업 연금 제도는 401k 제도로 대체되었다. 사회보장제도는 공경에 처해 있고 퇴직 후에 거기에 기댈 수도 없는 노릇이다. 중산층은 완전히 겁에 질려 있다. 어느 날 뮤추얼 펀드가 각광받는 이유는 그것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대개의 뮤추얼 펀드는 구매자들은 세금을 내고 융자금을 갚고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을 내고 신용카드 빚을 갚느라 정신없이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투자에 대해 공부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문성을 지닌 뮤추얼 펀드 매니저들에게 의존한다. 또 뮤추얼 펀드는 여러 다양한 종류의 투자를 아우르기 때문에 돈이 분산되어 특히 안전하다는 느낌을 준다. 교육을 많이 받은 이들 중산층은 뮤추얼 펀드 매니저와 자산 관리자들이 주입하는 교리에 따른다. 안전하게 투자하라. 리스크를 피하라. 진정한 비극은 일반적인 중산층 사람들이 위험을 직면하게 된 까닭이 애초에 금융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데 있다. 그들이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들의 재정 상태가 그다지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대차 대조표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부채는 잔뜩이지만 수입이 창출할 자신은 없는 것이다. 대개 그들의 유일한 수입원은 임금이며 그들의 생계는 전적으로 고용주에게 달려있다. 그런 이유로 이들은 평생의 기회가 찾아와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엄청난 양의 세금을 뜯기며 빚도 잔뜩 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장의 첫 부분에서 말했듯이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규칙은 부채와 자산의 차이를 아는 것이다. 일단 그 차이를 파악하고 나면 수입을 창출하는 자산을 사는 데 전념하라. 그것이 부자의 길로 들어서는 최상의 방법이다. 그 길만 잘 따른다면 자산 부문이 증가할 것이다. 부채와 지출을 최대한으로 줄이면 더 많은 돈을 자산 부문으로 투자할 수 있고 자산 기반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히다 보면 위험한 투자로 눈을 돌릴 수 있다. 100%에서 무한대까지도 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투자. 5,000달러를 100만 달러 혹은 그 이상으로 불려줄 수 있는 투자 말이다. 중산층은 이런 투자를 너무 위험하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뛰어난 금융 지식을 가진 이들에게는 위험하지 않다. 남들을 똑같이 따라한다면 당신은 다음 그림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주택을 보유한 고용인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한다. 1. 회사를 위해 일한다. 직원들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회사의 소유주나 부자, 주주들을 위해 일한다. 당신이 피땀 어린 노력과 성공은 모두 소유주의 성공과 은퇴 자금을 뒷받침하는 데 소요될 것이다. 2. 정부를 위해 일한다. 정부는 당신이 월급 통장을 확인하기도 전에 자기들 몫을 빼간다. 당신이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정부가 가져가는 세금만 늘어날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 중 1월부터 5월까지 순전히 정부를 위해 일하는 셈이다. 3. 은행을 위해 일한다. 세금 다음으로 가장 큰 지출 항목은 주로 주택 융자금과 신용카드 빚이다. 열심히 일만 하는데 따르는 문제는 아무리 노력을 퍼붓는다 해도 세 가지 부문, 세금, 주택 융자금, 신용카드 빚이 차지하는 부분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과 당신 가족이 그러한 노력으로부터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야 한다. 일단 자기 자산을 위해 일하기로 결심하고 나면 그 임금 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취득하는 데 전념하기로 결심하고 나면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속 일을 하면서 자산을 구입할 돈을 모아야 한다. 그렇게 자산이 증가될 때 성공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 내가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부자에 대해서도 나 나름의 정의를 규정해 두고 있다. 사실
버크민스터 풀러라는 사람에게서 빌려온 것이긴 하지만 말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괴짜라고 부르고 어떤 이들은 그를 천재라고 부른다. 몇 년 전 그는 지오대식 도미라는 것에 대해 특허를 신청하면서 건축학계에 커다란 화제거리를 몰고 온 적이 있다. 특히 신청서에서 그는 재산에 대해 이야기한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싶기도 했지만 읽고 나니 이해가 갔다. 재산이란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다. 다시 말해 내가 오늘 일을 그만둔다면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순자산, 즉 자산에서 부채를 제한 부는 값비싼 쓰레기와 가치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로 이루어진다. 반면에 폴러의 정의는 정확한 측정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재정적 독립을 이룬다는 목표에 얼마나 가까이 접근해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순자산은 종종 현금을 창출하지 않는 자산을 포함한다. 가령 당신이 사서 차고에 처박아둔 물건 같은 것들 말이다. 그러나 폴러의 정의에 당신의 돈이 얼마나 많은 돈을 만들어주는지, 그래서 당신의 재정적 생존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한다. 재산은 자산 부문과 지출 부문의 현금 흐름을 비교해 측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가령 내 자산 부문에는 한 달 $1,000의 현금이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매달 지출액은 $2,000이다. 그렇다면 내 재산은 얼마인가? 다시 폴러의 정의로 돌아가 보자. 그의 정의에 따르면 나는 앞으로 며칠이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30일을 한 달로 계산하면 나는 보름분의 현금을 갖고 있다. 내 자산 부문에 월 $2,000 이상의 현금 흐름이 이루어질 때에야 나는 비로소 재산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는 아직 부자는 아니지만 나는 부유한 상태다. 매달 지출을 해결하고도 남는 수입을 자산으로부터 얻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지출을 늘리면서도 지금 수준의 재산을 유지하고 싶다면 먼저 현금 흐름을 증가시켜야 한다. 이 시점에서 내가 더 이상 급여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내가 더 이상 급여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나는 재정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는 자산을 쌓는 데 집중했고 또 성공했다. 설사 오늘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나는 자산에서 비롯되는 현금 흐름을 통해 지출 비용을 해결할 수 있다. 내 다음 목표는 자산에서 비롯되는 초과 현금을 자산 부문에 재투자하는 것이다. 자산 부문에 더 많은 돈이 투입될수록 자산은 더욱 증가한다. 그리고 자산이 증가할수록 현금 흐름도 증가한다. 자산에서 비롯되는 현금 흐름보다 지출을 적게 유지하는 한 나는 임금 외에 다른 수입원을 통해 더욱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재투자 과정이 진행되는 사이 나는 부자의 길을 걷는 셈이다. 다음의 간단한 법칙들을 기억하라. 부자는 자산을 산다. 가난한 이들은 오직 지출만을 한다. 중산층은 부채를 사면서 그것을 자산이라고 여긴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위해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해답은 무엇일까? 다음 장에서 맥도날드 창업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